한육 38세와 짧은 평화의 꿈. 38살. 어느덧 부록을 바라보는 나이.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니 나이가 이만큼이나 들었구나 싶어 고개를 들었을 때 이미 세월은 어느새 훌쩍 지나 있었다. 남들처럼 어린 시절 따뜻한 가족의 품에서 자라지는 못했지만 나는 버텨내는 법을 일찍이 배웠고 언제나 스스로를 다독이며 살아왔다. 세상은 결코 만만하지 않았고 사회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남기 위해 늘 한 걸음 더 내딛어야 했다. 하지만 최근 내 마음속엔 묘한 공허함과 피로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은 결혼, 출산, 승진, 내 집 마련 등 각자의 인생의 성취를 이뤄가고 있었다. 나도 뒤처지지 않기 위해 때로는 나보다 앞서 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질투와 좌절을 번갈아가며 경험했다.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을 수 없는 감정이었다. 오랜 시간, 하루 24시간 중 단 한순간도 허투루 쓸 수 없을 만큼 바쁘게 살았다. 업무 성과를 내기 위해, 독립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그리고 내 존재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야 했기 때문에 더욱 그랬다. 내가 한창 일을 하고 야근과 주말 특근을 밥 먹듯 하던 시절, 내 유일한 소원은 휴가를 길게 한번 떠나는 것이었다. 여행이 아니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책임감에서 벗어난 채 오롯이 나 자신만을 위한 시간이 필요했다. 그러나 정작 그런 소박한 바람조차 쉽지 않았다. 사회 초년생 때는 성장이, 중반은 안정이, 그리고 이제는 쉼이 절실히 다가온다. 얼마 전 가장 가까운 친구인 지희가 내게 물었다. 혹시 30대가 다 가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 있어? 사실 나조차도 스스로에게 이런 말을 꺼낸 것이 놀라웠다. 돌이켜보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한 시간을 길게 가져본 적이 없었다. 일과 인간관계, 생계와 미래에 대한 불안, 그리고 한 번도 쉬지 않고 달려야 한다는 절박감이 나의 일상이었기 때문이다. 유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항상 무언가에 쫓겼고 어딘가에 속하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잃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몰아붙였다. 아침에 눈을 뜨면 습관적으로 확인하는 휴대폰, 한두 시간마다 쏟아지는 회사 메일과 메시지, 그리고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수많은 사람들, 그 중에서도 언제나 당당하고 여유 있어 보이는 이들과 나를 비교하게 되었다. 나는 어쩌면 잠깐의 틈만이라도 온전히 내 삶을 멈추고 싶었던 것 같다. 단지 커피 한 잔을 천천히 음미하는 일상, 늦잠을 자고 아무 걱정 없이 하늘을 바라보는 소소한 위해선 늘 남들보다 더 노력해야 했고 쉽지 않은 현실과 끊임없이 싸워야 했다. 내가 느끼는 공허함과 외로움은 결코 연인의 부재나 경제적 여유의 부족 때문만은 아니었다. 나라는 존재 자체가 마치 사회의 톱니바퀴처럼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위태로움 속에 있었기 때문이다. 38이라는 나이는 어릴 땐 어른처럼 느껴졌지만 막상 그 나이가 되어보니 나도 여전히 불안하고 미숙하다. 헛헛한 저녁, 반쯤 불 꺼진 방에 홀로 앉아 지난 세월을 돌아볼 때 스스로 너무 고단하게 살아왔다 싶기도 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쉼표 하나를 남기고 싶었다. 많은 이들이 여행이나 취미, 가족과의 시간 등 개개인의 기준대로 행복을 찾는다지만 내게 필요한 건 아주 단순했다. 그렇게 나는 39을 앞두고 비로소 평온이라는 잃어버린 단어를 다시 떠올릴 수 있었다. 밖에선 여전히 성공, 성취, 성과를 요구하지만 나는 내 마음을 진정한 평화를 주는 것이 무엇인지 찾기 시작했다. 어쩌면 이런 소박한 꿈조차 사치일지도 모르지만 그러기에 더욱 간절하고 오래도록 품고 싶은 소망이기도 하다. 지금 이 순간 누구에게도 보살핌이나 기대기 어려운 운명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 나 자신만큼은 소중히 안아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른이 된다는 건 더 높은 곳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의 평화를 지키는 법을 아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바쁘고 내일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마음 한켠에 소중히 담아둔 그 한 달의 평온을 꿈꾸며 한 번쯤은 나를 위한 정지, 재생, 사색의 시간을 꼭 만들어 보고 싶다. 이 소망이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나는 내 삶의 중심에 서서 내면의 평화를 향한 길을 그려보고 있다. 사랑이 가득한 집에서 자란 소녀. 나는 자신이 어떤 얼굴을 하고 세상에 버려졌는지, 어째서 부모 곁 대신 차가운 보육원 창가에 머물게 되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어렴풋이 남아있는 것은 어린 시절 언제나 벽에 기대어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던 내 모습이다. 겨울철엔 한기가 방바닥으로 스며들었고 여름이면 모기떼가 작은 누더기 이불로 뚫고 들어왔다. 내가 2살이 되었을 때 누군가 나를 손에 들고 조용히 보육원 문 앞에 두고 떠났다고 한다. 그때부터 내 인생은 이미 특별한 출발선 위에 서 있었다. 보육원은 그 자체가 작은 사회였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아이들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또 어느 날 갑자기 흔적도 없이 드니모치 사라지곤 했다. 나는 늘 그 변화 속에서 나만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애써야 했다.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그들 역시 언젠가 이곳을 떠날 존재들이었다. 매번 누군가의 빈자리를 마주할 때마다 마음 한편이 공허해졌다. 원장님과 선생님들은 친절하려 있었으나 수십 명의 아이를 한 번에 돌보기에 시간과 정성이 늘 부족했다. 나는 항상 자립적으로 움직이는 법, 내 손 하나로 문제를 해결하는 습관을 길렀다. 아플 때도, 심지어 열이 펄펄 끓었을 때도 고요하게 이불 속에 파묻혀 견뎠다. 누군가가 알아채주길 바란 적도, 투정을 부린 적도 거의 없었던 것 같다. 생일이 되면 보육원에서 일괄적으로 나누어주는 작은 머핀 케이크와 종이 모자가 전부였다. 초를 불 때마다 진짜 가족이 있다면 어떤 기분일까 조심스럽게 상상해 보곤 했다. 하지만 해가 갈수록 그 소망조차 점점 옅어져 갔다. 현실이란 그런 법이다. 어린 시절부터 커다란 거절의 경험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나는 한 번도 자신이 불쌍하다고 느끼지 않으려 무던히 애썼다. 눈물이 나올 때조차 손등으로 쓱 닦아내고 아무렇지 않은 척 행동했다. 오히려 세상을 향해 스스로 강해져야 한다고 다짐하며 매번 한 뼘씩 성장하려고 노력했다. 보육원에서는 언제나 규칙이 우선이었다. 정해진 시간에 기상하고 인원 점검을 하고 명확하게 분배된 음식을 먹었다. 특별식이라고 해봤자 평범한 가정에서의 일상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소박했다. 내겐 어떤 날은 계란 프라이 한 장이, 어떤 날은 초코우유가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선물이 되었다. 옷은 대부분 기부로 들어온 헌옷이었고 잘 맞는 옷이 있으면 동갑내기 친구들과 나누며 입었다. 학교에 다니면서 가장 무서웠던 것은 다른 아이들의 시선과 소문이었다. 선생님이 출처를 정확히 밝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두 달만 지나면 반 친구 대부분이 얘는 보육원에서 온 아이야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때로는 동정, 때로는 호기심, 심지어 차별의 시선과 맞닥뜨려야 했다. 어떤 날은 이름조차 부르지 않고 보육원 애로 불리는 날도 많았다. 나는 처음엔 상처를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어느새 그 말들이 나를 강인하게 만들고 스스로를 더욱 단단하게 조이는 족쇄가 되었다. 보육원에서의 생활은 모든 것이 경쟁이었다. 좋은 자리, 더 맛있는 음식을 받으려면 눈치도 빨라야 했고 정해진 시간 안에 숙제를 마쳐야 선생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었다. 자연스레 나는 무언가에 집중하고 성취하려는 열망이 대리수조차 강해졌고 공부에 푹 빠지기 시작했다. 교과서를 줄 긋고 틈틈이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다. 세상 누구도 내 틈을 밀어주거나 응원해주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 점이 내게 동기부여가 됐다. 결국 나 자신을 지켜주는 건 오직 나뿐이다.
이 생각을 가슴 깊이 새기며 매일 밤 늦은 시간까지 스스로를 다그쳤다. 가끔 동네 어귀를 산책하다가 평범한 가정집 창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가족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면 괜히 마음이 먹먹해졌다. 하지만 그런 순간조차 곧 지나가곤 했으니 나는 또다시 현실에 충실하도록 스스로를 독려했다. 보육원에서 맞이한 명절과 방학은 더욱 쓸쓸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친구들을 배웅하며 나는 이불 속에서 조용히 책을 읽거나 원 내에서 진행되는 봉사활동을 도왔다. 오히려 남아있는 아이들과 더 끈끈한 우정을 쌓을 수 있었고 나중에는 어린 동생들을 돌보는 일에도 손길을 보태게 됐다. 작은 아이들이 울거나 배가 고프다고 할 때 나는 한켠에 챙겨둔 간식을 내밀며 스스로 작은 선생님 역할을 자처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보육원 내에서 성실한 언니로, 모범생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 어려운 일이 닥치면 스스로 해결했고 학업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선생님들도 나를 신뢰하기 시작했다. 덕분에 주변에서는 쟤는 커서 꼭 잘 될 거야 라는 격려를 종종 들었다. 물론 그 말이 항상 힘이 되는 것은 아니었다. 때로는 애써 기대를 받지 않는 척했고 누구에게도 약점을 보이지 않으려 했다. 혹시라도 어른들이 내게 실망한다면 나는 또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할까? 라는 불안이 항상 내 마음 한편에 자리 잡고 있었다. 보육원 생활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자립이다. 아무에게도 온전히 의지할 수 없는 환경, 늘 변수가 가득한 하루. 그런 곳에서 자란 나는 점점 더 삶에 대한 책임감과 내면의 강인함, 그리고 스스로에게 주는 단단한 신뢰를 갖게 되었다. 친구가 떠날 때 슬퍼하지 않는 법, 누군가 칭찬해주지 않아도 혼자 스스로를 추켜 세우는 법, 작은 행복을 소중히 여기는 법, 이 모든 게 내게는 어릴 때부터 몸에 밴 삶의 방식이 되었다. 때로는 왜 나는 평범한지 살아가리라 마음속으로 수없이 다짐하곤 했다. 이처럼 나는 보육원에서 고요하면서도 다소 외롭고 치열하면서 한편으론 따뜻한 시간을 보냈다. 그것이 내 삶의 가장 솔직한 원전이었고 인생의 본질을 누구보다 빠르게 배울 수 있었던 값진 성장의 시간이었다. 첫사랑은 멋지지만 험난하다. 처음 사랑을 시작할 때 누구나 설레고 두렵다.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20대 후반 지치도록 공부하고 일하던 어느 날 내 삶에 지수라는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나보다 10살이나 많았고 서울의 한 병원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었다. 지수는 처음부터 나를 특별한 존재로 대했다. 이니 씨, 난 처음 보는 순간 당신에게 반했다는 걸 알아요. 그는 이런 말도 서슴지 않았다. 나도 어느 순간 그의 진심 어린 눈빛과 다정한 말투에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기 시작했다. 어린 시절부터 사랑을 받아본 적 없던 나에게 누군가가 나를 한 사람의 귀중한 존재로 여겨주고 애틋하게 챙겨주는 일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동 그 자체였다. 데이트를 할 땐 늘 이 사람이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 회사에서 힘든 하루를 보내도 지수가 보내주는 짧은 문자 한 통, 만날 때마다 미소 짓는 얼굴, 따뜻한 손길이 나에겐 힘이 됐다. 세상에 이런 감정, 이런 소중한 인연이 있다는 사실이 신기할 정도로 모든 게 새로웠다. 나는 늘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것, 보호받는 것에 서툴렀다. 그래서인지 지수가 건네는 작은 친절에도 가끔은 어색해했고 내색하지 않으려 했었다. 하지만 그는 내 마음의 벽을 천천히 조심스럽게 허물어 주었다. 어릴 때 가족이 곁에 없었다는 것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힘든 세월 견뎌낸 미니 씨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지수의 그런 한마디 한마디는 내게 위로 그 자체였다.
덕분에 내게도 여느 연인들처럼 행복한 순간들이 찾아왔다. 함께 영화 보고, 길거리에서 길게 산책을 하고, 때론 조용한 찻집에서 시시콜콜한 얘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곤 했다. 그렇게 연애 초기엔 달콤한 꿈만 꿨던 것 같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서 우리 사이에는 예상하지 못한 갈등과 오해들이 하나둘씩 쌓이기 시작했다. 지수의 세심함은 점차 집착에 가깝게 변해갔다. 처음에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어. 밥 잘 챙겨 먹고 푹 쉬어. 같은 다정한 메시지였지만 점차 오늘은 몇 시에 퇴근해? 누구와 있었어? 왜 바로 답장 안 해? 같은 구체적인 질문이 야근이 생겼을 때 그는 서운함을 숨기지 않았다. 그리고 점점 내 생활의 모든 부분을 통제하려는 듯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나는 내 삶의 열정이 컸다. 지금까지 혼자 힘으로 버텨온 모든 시간이 나에게 일의 소중함과 동시에 그만큼의 자립심을 심어주었기 때문이다. 지수와의 사랑이 아무리 소중했더라도 나 역시 내 꿈과 목표, 현재의 커리어를 결코 포기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지수는 그런 나의 모습을 이해하기 어려워했다. 내가 이렇게 너한테 시간을 쏟고 마음을 표현하는데 너가 내 일만 더 소중히 여기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늘 마음이 복잡해졌다. 나는 정말 그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내 인생도 똑같이 중요했다. 하지만 지수는 자꾸만 내 우선순위를 문제 삼았다. 특히 명절이나 특별한 날이면 같이 여행 가자, 휴가를 맞춰주면 안 되냐는 등의 요구가 잦았다. 여러 번 조율하고 양보하려 했지만 일상적으로 갈등만 커졌다. 때때로 우리 둘 다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한쪽이 계속 맞추기만 해야 하는 불균형한 관계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사랑을 해서 더 큰 힘을 얻고 싶었으나 자꾸만 힘을 빼앗기는 느낌이 들어 괴로웠다. 지수 역시 자신의 진심이 거절당한다고 느끼는지 가끔은 다투다가 넌 날 진짜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나는 그럴 때마다 가슴이 저릿했다. 어릴 적부터 혼자 남겨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다시 꿈틀거렸다. 그러나 우리 관계엔 단순한 애정 이상의 책임이 있었다. 지수는 날도 많고 결혼도 진지하게 생각하던 단계였다. 결혼 이야기가 오가면서 점점 현실적인 문제들이 두드러졌다. 그는 결혼 후 내가 일을 그만두고 가정을 돌봐주기 희망했지만 나는 끝까지 내 일과 꿈을 포기할 수 없었다. 그 갈림길에서 우리는 수없이 많이 싸웠고 화해도 했지만 궁극적으로 서로의 삶이 너무 달랐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서로를 사랑했기에 관계를 계속 이어가려면 한쪽이 자신의 삶을 포기해야 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과거의 나처럼 모든 걸 참고 견디며 살고 싶지 않았다. 내 인생의 첫사랑이었지만 동시에 내가 내 삶을 지키는 법을 배운 순간이기도 했다. 마침내 우리는 많은 눈물과 오해, 원망을 뒤로하고 각자의 길을 걷기로 했다. 이별 후 나는 오랫동안 상실감을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나 자신을 더 잘 사랑하게 되었다. 사랑을 통해 사람과 세계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아픔을 통해 성장할 수 있었다. 첫사랑이란 그래서 더욱 아프고 아름답다. 돌이켜보면 지수와 보냈던 시간들은 내 인생의 소중한 한 페이지로 남는다. 비록 달콤했던 시작과 달리 아픔으로 끝났지만 나는 그 사랑 덕분에 앞으로 누군가를 더 성숙하게 그리고 내 자신을 더 소중히 여기며 사랑할 수 있을 것이다. 일에 대한 관점의 차이. 연애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서로를 이해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진짜 서로의 다른 세계를 마주친 순간은 일에 대한 관점이
서로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였다. 지수는 이름 있는 대형 병원의 내과 과장이었고 나는 한 대기업의 기획팀에서 치열하게 일하는 직장인이었다. 지수와 연애를 시작할 무렵만 해도 서로의 바쁜 생활을 존중한다고 믿었다. 나는 내 일이 좋았다. 보육원에서 자라 스스로 벌고 스스로 길을 낸 삶에서 일은 나 자신이 세상과 연결되는 유일한 징표였다. 새벽같이 일어나 회사에 출근하여 동료들과 숫자를 맞추고 프로젝트를 이끄는 날에는 온몸이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살아있는 느낌이 들었다. 내가 노력해서 성취하고 내 이름으로 평가받는 그 과정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지수에게 일이란 조금 달랐다. 물론 그 역시 병원에서 힘든 일과 긴장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지수는 오랫동안 부모님의 전폭적인 지원과 든든한 울타리를 받으며 의술을 배우고 누군가의 생명을 책임지는 숭고한 일을 자부심으로 삼았다. 그는 자신의 직업에 대해 남을 살리는 값진이라고 자주 이야기했고 스스로의 희생정신에 커다란 가치를 두었다. 이 두 가지 일의 세계가 충돌하기 시작한 건 별것 아닌 말에서 비롯됐다. 어느 날 지수가 말했다. 미니야, 일 좀 줄이고 조금만 내 시간에 맞춰줄 순 없을까? 나는 애써 미소 지었지만 속으론 마음이 서서히 갈라지는 소리를 들었다. 지수씨, 내 일도 내 인생과 꿈이야. 내가 원하는 걸 내려놓으면 나는 나로 살 수 없을 것 같아. 지수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실제로 그의 말과 행동에는 늘 아쉬움과 답답함이 묻어 있었다. 내게는 승진도, 프로젝트 성공도, 내 이름 밑에 기록되는 실적도 소중했다. 그래서 바쁜 시즌에는 야근, 휴일 출근도 피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지수는 그런 내 모습을 볼 때마다 회사란 네가 없어도 돌아가. 왜 그렇게까지 사서 고생을 해? 라는 질문을 했다. 나는 그런 말이 서운했다. 회사라는 작은 사회에서 보육원 사람들과 달리 나 하나뿐인 구성원이 되어 버티는 느낌, 것과 지고 치열함을 그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듯했다. 지수의 세계에서는 희생이 미덕이었다. 연애가 무르익자 그는 자신의 스케줄에 맞춰 내가 조율해 주길 바랐다. 우리 다음 주 여행 어때? 내가 모처럼 휴가 냈어. 너 이번엔 꼭 회사 일 미루고 같이 가자. 나는 수차례 회사를 위해 동료와 책임을 나누었지만 프로젝트 마감이 겹치거나 회사에서 꼭 나를 필요로 할 때는 스케줄을 바꿀 수 없었다. 그런 때마다 지수는 넌 너무 책임감에 매여 사는 거 아니야? 정말 나와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가족이나 연인을 더 우선시해야 하지 않을까? 라고 되물었다. 그 말에 매번 상처를 받았다. 내 꿈, 내 목표, 내 노력은 모두 단순한 일 이상이었다. 하지만 지수는 그걸 끝까지 파고드는 성격이라고 했고 남자는 결혼하고 나면 일에 올인할 수밖에 없으니 여자는 가족을 돌보는 쪽이 더 맞지 않냐 는 식의 전통적인 가치관을 쉽게 내비쳤다. 특히 내가 회사에서 과장으로 승진했을 때였다. 미니야, 축하해. 근데 늘 그렇게 바쁘면 결혼 준비는 누가 하지? 네가 이렇게 계속 일만 하면 우리 미래는 어떻게 계획할 수 있을까? 승진의 기쁨이 순간적으로 흐려졌다. 내가 이뤄낸 것, 내 존재에 대한 자존감 자체가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지수 역시 병원에서 어려운 위치에 있었지만 결코 성취보다는 의무와 책임감에 초점을 뒀다. 그래서 아마도 서로의 세계가 더 멀어지는 느낌이 들었을 것이다. 언젠가 내게 네가 그렇게 일 욕심을 내는 이유가 뭘까? 라고 물었다.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나는 내 이름으로 무언가를 이루고 싶으니까.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성취, 내가 나를 증명할 수 있는 시간, 그게 내게는 너무 소중해. 반면 지수는 결국 네가 집에 늦게 들어와서 고생하는 걸 보면 내가 마음이 불편해져. 네가 나와의 시간을 조금만 더 배려해 준다면 내가 네 곁에 더 오래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토로했다.
결국 우리 둘의 대화는 늘 같은 지점으로 되돌아왔다. 나는 그의 이해를 바랐고 그는 내 양보를 바랐다. 서로를 아끼는 마음은 진심이었지만 각자 살아온 환경과 가치관, 사회적 배경이 달라서 그런지 이유이라는 공통 주제는 오히려 가장 큰 갈등의 씨앗이 되었다. 더 깊은 문제는 내가 그의 희생정신을 온전히 존중하지 못했다는 데 있었고, 그 역시 내 의지를 무모한 집착쯤으로 해석했다는 점에 있었다. 서로의 노력과 진심이 언젠가는 통할 거라 믿었지만 건널 수 없는 간극이 있다는 마침내 인정하게 되었다. 일에 대한 관점, 그리고 일과 삶의 균형이란 문제는 결국 우리 사이를 조금씩 멀어지게 만들었다. 사랑이 아무리 깊어도 가짜의 세계와 자존감, 꿈을 존중하지 않으면 함께할 수 없다는 사실을 나는 그때 너무 아프게 배웠다. 아마도 이것이 우리 사이에 영원히 좁혀지지 않을 차이였을 것이다. 그 이후로 나는 내 길을 더욱 단단하게 다지는 동시에 만약 다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다면 일하는 나를 진심으로 존중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 아주 조심스럽게 다짐하게 되었다. 치스팩의 첫 성공과 경쟁. 나는 남들보다 조금 빠르게 승진을 했다. 어린 시절 아무도 응원해주지 않는 환경에서 성장한 나는 늘 스스로에게 철저했고 악착같이 목표를 향해 달려왔다. 대학 졸업 후 사회에 첫 발을 들였을 때 내겐 오직 성과와 독립만이 인생의 전부였다. 보육원에서 무명으로 지내다 거칠지만 치열한 직장 생활 속에서 스스로의 존재감을 확인받고 싶었다. 매일 남들보다 이른 출근과 늦은 퇴근, 수많은 야근과 자기계발, 불평없는 책임감. 이 모든 것들이 내 이른 승진의 밑바탕이 되었다. 드디어 팀장으로 진급한 날, 그동안의 고통스러운 밤과 희생이 인정받는 듯 뿌듯함과 뭉클함이 함께 밀려왔다. 하지만 그 기쁨이 오래가지는 못했다. 내 옆에 있던 사람들, 특히 지수조차도 내 성취를 전적으로 축복해주진 않았다. 지수는 내 승진 소식을 듣고 아무렇지 않은 척 "와, 대단하네. 오늘 한턱 쏘자." 라며 웃었지만 대화 속엔 알 수 없는 미묘한 거리감이 느껴졌다. 우리 병원도 승진이라는 게 있으면 이런 때 축하할 수 있으려나? 우리는 그저 환자 보느라 정신도 없고 매일 출퇴근도 제멋대로라서 부럽기나 하지. 처음엔 농담이라고 여겼지만 그는 자주 의사는 밤낮 없이 일하고 가족과 시간도 제대로 못 보내는데 직장인들은 승진도 하고 퇴근 후엔 자기 시간을 누릴 수도 있고 정말 쉬워 보여 라는 말을 반복했다. 나는 지수 역시 얼마나 바쁘고 힘겹게 일하는지 알고 있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의 보호와 지원 아래 오직 의사가 되기 위한 길만 걸어온 사람이었다. 그는 전문직으로서의 사명감과 중압감 속에서 산다고 느꼈고 때때로 자신의 현실을 타인과 비교하며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나 역시 나만의 방식으로 치열하고 쓰라린 삶을 견뎠고 승진의 기쁨은 누군가의 인정과 비교 속에서 퇴직되어야 할 무언가는 아니었다. 승진한 그날 나는 진심으로 축하받고 일하는 누군가와 성취의 기쁨을 나누고 싶었으나 말끝마다 그래도 넌 좋겠다는 말에 조금씩 작아졌다. 내 성공, 내 선택, 내 노력이 충분히 존중받지 못한다는 서운함이 마음 한켠을 메웠다. 특히 지수가 네가 나보다 일찍 승진하니까 좀 씁쓸하기도 하고 남자 입장에선 이런 게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어 라며 솔직하게 내비치는 날에는 나는 마치 내 성공이 누군가에겐 상처로 작용하는 것만 같아 미안한 감정마저 들었다. 직장에서는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다. 미니 씨 역시 라며 칭찬해주는 동료들도 있었지만 동시에 여자가 실력만으로 승진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어찌 됐을까. 보육원 출신인데 이렇게 빨리 올라가는 건 뭔가 비밀이 있는 게 아닐까? 라는 시선을 은연중에 느끼곤 했다. 사회는 늘 비교로 넘쳐났다. 동기들끼리 누가 더 빨리 승진했는지, 연봉은 어느 정도인지,
결혼과 내 집 마련은 어떻게 진행 중인지, 끊임없는 경쟁과 눈치 싸움이 생활 그 자체였다. 아무리 노력해도 누군가의 기준에선 부족하고 이미 가진 것을 증명해야 하는 순간순간이 반복되었다. 특히 명절이 다가올 때면 사회적으로 성공했다는 소식에 친척들의 지나친 관심과 질문이 따라붙었다. 다음 목표는 뭐냐? 결혼 생각 없냐? 언제쯤 사장까지 가보려고 하느냐? 나는 언젠가부터 기쁨을 온전히 만끽하지 못하고 늘 조심스레 다른 사람의 기분을 살피게 됐다. 지수와의 심리적 거리는 점점 더 크게 느껴졌다. 그는 서서히 내가 너를 무겁게 만드는 것 같아서 미안하다. 다른 사람들처럼 내 성공을 온전히 축하해주지 못해 미안하다. 는 말을 꺼냈다. 우리 둘 사이엔 불편한 침묵이 길어졌고 나는 내심 사랑하는 사람이 내 성공을 함께 기뻐하지 못한다면 나는 누구와 내 감정을 공유해야 하는가? 나는 근본적인 물음을 안고 지냈다. 비교라는 건 정말 끈질긴 그림자 같았다. 사회가, 가족이, 사랑하는 연인이, 그리고 나 자신이 끊임없이 나의 시험하고 비교했다. 나는 성공이라는 단어조차 때로는 누군가의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걸 그로 인해 좋은 감정과 동시에 미묘한 죄책감과 고민이 섞여버릴 수 있음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하지만 결국 나를 일으켜 세운 건 누군가의 인정이 아니라 내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증명하는 용기였다. 진정한 성공이란 빠른 성취가 아니라 내 자신과의 비교에서 조금씩 이겨나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됐다. 나는 이제 비교의 늪에서 조금씩 벗어나기 위해 나 자신만의 성취감을 소중히 여기려 애쓴다. 사랑하는 사람과 기쁨을 나누는 일이 쉽지만은 않지만 내 노력과 성장만큼은 더 이상 누군가의 기준에 갇히지 않기로 마음을 다잡는다. 내 앞날에 또 어떤 비교와 시련이 닥치더라도 나는 내가 만든 성취의 의미를 잊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이 온전히 내 기쁨을 함께 나누는 순간이 오리라 믿으며 또 하루를 살아간다. 결혼 후 강제휴직. 지수와 결혼을 약속한 순간부터 나는 또 다른 삶의 관문에 서 있었다. 연애를 하며 우리는 여러 차례 갈등의 파도를 넘었고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결혼이란 단어가 현실로 다가왔을 때 그동안 미묘하게 눌려있던 전통적 가치관과 성 역할에 대한 갈등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수는 평소에도 남녀 역할에 대한 보수적인 관념을 은연중에 내비치곤 했다. 결혼 이야기가 오가면서 그의 진짜 바람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결혼하면 미니 씨도 이제 일을 그만두고 우리 집과 아이를 돌보면 좋겠어. 경제는 내가 책임질 테니 당신은 가정에 집중해줬으면 해. 이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충격과 혼란을 동시에 느꼈다. 나에게 있어 일은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나 자신을 증명하는 삶의 한 부분이었다. 수많은 어려움을 딛고 스스로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내 인생의 중심축이었다. 하지만 지수에게 안정된 아내상은 직장인이 아니라 전업주부였다. 그의 어머니도 종종 전화를 걸어와 우리 집안은 오랫동안 며느리가 집안을 잘 돌보는 전통이 있다. 여성은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큰 복이다라며 노골적으로 내 경력 단절을 암시했다. 명절이나 집안 행사 때마다 나는 앞으로 집안 어른으로서 어떻게 희생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거나 남편 뒷바라지에 대한 조언을 끊임없이 들었다. 내 직장에서의 일상은 결혼을 앞두고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다. 팀 프로젝트의 리더로서 동료들에게 인정받으며 100% 헌신하라는 강요는 내 존재 가치 자체를 부정하는 듯 했다. 이런 내 심정을 털어놓으려 할 때마다 지수는 진짜 현명한 아내라면 남편이 힘들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며 내 판단과 열정을 이기신
이라고 몰아붙였다. 나는 점점 더 위축되고 때론 내 일에 대한 자부심마저 죄책감으로 변해갔다. 한 번은 명확한 답을 받기 위해 지수에게 물었다. 내가 결혼해서도 일을 계속한다면 우리 관계는 문제가 되는 거야? 지수는 대답했다. 결혼은 각자가 희생해서 하나가 되는 거라고 생각해. 우리 어머니도 내내 집에 계셨고 그런 가정의 분위기가 아이에게도 좋아. 당신이 일하면 난 매일 걱정할 것 같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온전히 타인에게 기대지 않고 살아온 내게 희생이라는 명목 아래 내 인생이 지워지는 듯한 느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 주변에서는 그래도 좋은 집안, 능력 있는 남편을 만났으니 내가 좀 양보하는 게 맞지 않냐 는 조언도 덧붙였다. 하지만 내 안에서는 더욱 또렷한 목소리가 들렸다. 내 길은 내가 개척한 거야. 누구도, 어떤 규범도 내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어. 진지하게 고민하던 나는 결국 지수와 장시간 대화를 나눴다. 내가 사랑하는 건 지수 씨이지 당신이 가진 전통적인 생각은 아니야. 내 인생의 꿈과 노력 모두를 포기하면서까지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로만 남기로 원치 않아. 지수는 한동안 침묵했다. 하지만 우리 가족 모두 직장 여성보다는 집에서 아이 키우는 며느리를 바라고 있어. 나는 부모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어. 이 순간 나는 슬프고 두려웠지만 동시에 오히려 마음 깊은 곳에서 해방감을 느꼈다. 누군가의 시선 때문에 나를 저버릴 수 없었고 오히려 나답게 살아야 한다는 결심이 더욱 굳건해졌다. 경력 단절을 강요당하는 여성들, 결혼 후 꿈을 접으라는 현실은 아직도 사회 곳곳에 남아있다. 하지만 그 굴레에서 벗어나야만 내 삶이 비로소 온전히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걸 나는 이 경험을 통해 절실히 깨달았다. 내 앞에 놓인 선택이 외로움과 용기를 동시에 필요로 했지만 나는 더는 나 자신을 부정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나의 일, 나의 꿈, 나의 정체성, 그 무엇도 타인의 기대와 규범 아래 무너뜨릴 수는 없는 소중한 것이었다. 그래서 결국 나는 큰 용기를 내어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그 가족에게도 내 뜻을 솔직히 전했다. 나는 멈추지 않을 거야. 당신의 아내가 되려면 내 삶도 존중받아야 해. 이 결심은 나를 진짜 나로 거하에 만들어 주었다. 앞으로도 어떤 관계든 나는 내 삶의 주인공으로 당당하게 한 걸음씩 걸어갈 것이다. 남편의 혼수, 가가온의 지수와 결혼을 결정하면서 내 앞에 또 다른 시험대가 놓였다. 사랑만으로 결혼이 완성되지 않음을, 그리고 상대 가족의 시선과 기대가 얼마나 무겁고 차가울 수 있는지 곧 알게 되었다. 첫 만남을 앞두고 지수는 내 출신을 솔직히 밝히기보다 가급적 조용히 넘어가길 바랐다. 그는 혹시라도 부모님이 편견을 가질까봐 걱정된다. 굳이 처음부터 모든 걸 말하지 않아도 돼. 라고 조심스럽게 당부했다. 처음엔 그런 지수의 마음이 이해되면서도 내 정체성을 숨겨야 하는 현실이 씁쓸했다. 나는 내가 자란 보육원, 그리고 홀로 버텨온 세월을 부끄러워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시댁이라는 새로운 세계는 달랐다. 시어머니는 결혼을 약속했다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직접 전화를 걸어 이번 김장날 꼭 들러서 도와줬으면 좋겠다며 나를 예비 며느리로 대했다. 아직 법적 가족도 아니었지만 시댁 행사에 자연스럽게 참여하길 원했다. 심지어 시댁의 친척들 사이에서도 신부감이라면 최소한 집안 형편과 예단, 혼수만큼은 챙겨와야 하지 않느냐 는 눈빛과 말을 은연중에 들을 수 있었다.
본격적인 상견례 날이 다가오자 지수 어머니의 관심은 내 외모와 예절, 태도 못지않게 집안 배경, 학력, 그리고 내가 준비하는 혼수, 예단에 집중하는 소리게 모인 장소에 들어섰을 때 나는 알 수 없는 긴장감에 휩싸였다. 시어머니는 내 옷차림, 목걸이 하나, 신발까지 꼼꼼하게 보는 듯 했다. 어른들은 서로 형식적인 미소와 덕담을 주고받았지만 한편으론 요즘은 신부가 어느 정도 예단을 준비하는지, 혹시 양가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신지 등 직접적이고 불편한 질문이 오갔다.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건 내 부모에 대한 이야기였다. 우리 집은 대대로 내려온 가문이라 자부심이 큽니다. 신부 쪽 집안이 튼튼해야 두 집안의 인연도 꽃을 피우지요. 미니 씨는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들이신지? 이 질문 앞에서 나는 한참을 망설일 수밖에 없었다. 거짓으로 둘러대고 싶지 않았지만 있다 없는 척 꾸미고 싶지도 않았다. 솔직 의례적인 말을 했지만 미묘한 실망감과 거리감이 말투와 표정에 드러났다. 일부 친척들은 의심스러운 눈길로 바라보았다. 이후 시댁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사실 우리 집안은 며느리가 될 사람은 혼수만큼은 제대로 해오는 게 도리야. 요즘 신부들은 혼자 자랐다 해도 예단 예물은 기본 아니니? 하게끔 요구했다. 나는 혼자의 힘으로 모은 돈과 적은 월급을 쪼개 준비했지만 시댁의 눈에는 언제나 부족했다. 그때마다 내가 더 좋은 집안 출신이었으면, 더 넉넉했다면 지금 눈치 볼 필요 없었을까? 라는 생각에 가슴이 저렸다. 하지만 무엇보다 힘들었던 건 시댁의 전통적이고 배타적인 태도였다. 그들은 가문과 체면을 중시하며 집안의 격과 사회적 명성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겼다. 나는 존재로 인정받기보다 집안 배경과 경제력, 그리고 대를 이을 수 있는 혼수의 양으로 평가받는 것처럼 느껴졌다. 내 진심과 노력은 투명인간처럼 취급됐고 지수마저도 처음엔 이러한 분위기에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못했다. 그는 조금만 참아줘. 아마 시간이 지나면 부모님도 이해하실 거야. 라고 말했다. 결국 나는 등 돌리고 싶은 순간마다 내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버텼다. 예단은 남의 기준에 맞추려 해도 늘 부족했고 넉넉히 준비하지 못했다는 핀잔이 돌아왔다. 상대 집안의 기대가 커질수록 나는 내 존재감이 점차 작아져만 갔다. 하지만 한편으론 나는 가족을 선택할 수 없었지만 내가 하는 선택만큼은 누구보다 당당하고 싶다고 다짐했다. 참을 수 없는 순간이 오자 나는 담담하게 내 형편을 다시 한번 밝혔다. 저는 돈 대신 저의 삶과 정직함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예단은 저의 노력과 진심입니다. 이 말을 한 뒤 매서운 침묵과 차가운 시선 속에서도 나는 부끄럽지 않았다. 나를 시험하고 재려는 시댁의 전통과 혼수가 아닌 사람 자체를 보지 않는 태도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지수 역시 뒤늦게나마 내 곁에 섰고 미니의 과거와 혼수, 가정 환경이 아니라 그녀의 삶 그 자체를 사랑한다. 고 부모에게 당당히 이야기했다. 시댁의 편견과 혼수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내 다짐은 결국 나 자신을 더 고요하게 큰 용기로 세워주었다. 내가 성장해온 길은 누군가의 인정이나 외부 조건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큰 교훈을 남겼다. 미래에 무엇이 기다리든 나는 더 이상 내가 갖지 못한 것은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다. 나라는 존재 그 자체가 내 삶을 스스로 자랑스럽게 만들어줄 것이기 때문이다. 가족의 압박과 계산적인 감정에 직면하다 시댁과의 처음 공식적인 자리. 나는 다시 한번 사랑과 결혼이
두 사람만의 감정으로 완성될 수 없음을 온몸으로 실감했다. 가벼운 설렘보다는 알 수 없는 긴장감과 불안함 속에 이른 아침부터 마음을 가다듬으며 거울 앞에 섰다. 지수는 나에게 최대한 검소하면서도 깔끔한 옷차림을 원했다. 오늘 좀 단정하게 입고 와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 가족 앞에선 네 과거 얘기는 최대한 삼가줘. 그의 부탁에 내심 상처를 받으면서도 현실에서 용기 있게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기에 묵묵히 그 요구를 받아들였다. 집 안에 들어선 순간부터 모든 시선은 나에게 향했다. 시어머니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모습을 훑으며 미묘한 미소와 함께 우리 집안에 어울리는지를 평가하는 듯했다. 삼촌, 고모, 사촌들까지 모두 격식에 맞춘 인사와 더불어 내 반응을 꼼꼼히 살폈다. 어쩔 수 없이 나에 대한 궁금증이 가족 모임 곳곳에서 오갔다. 집안의 전통과 명예, 재산, 인맥, 교육 수준, 이런 객관적 지표가 내가 이 가족에 합당한 사람인지 따지는 기준이었다. 특히 압박을 느끼게 만든 건 가족들이 돌려 말하지 않고 노골적으로 신분을 따져 물으며 계산적으로 접근했다는 점이었다. 미니 양, 부모님께선 무슨 일을 하시죠? 명절 때는 어디서 지내요? 요즘 청년들은 결혼하는데 서로 집안끼리 어느 정도 도와주나요? 이 모든 질문에는 당신은 우리 집에 뭘 가져올 수 있나? 우리 아들과 어울릴 만한 사회적 배경이 되나? 나는 본심이 숨어 있었다. 나는 어린 시절부터 늘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며 나의 결핍이 드러날 때마다 스스로를 단단히 다독여야 했다. 특히 가족에 대한 질문은 내 존재를 가장 연약하게 흔드는 물음이었다. 나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대답했다. 저는 어려서 부모님을 여의고 보호시설에서 살았습니다. 명절이나 가족 행사도 시설에서 지냈어요. 잠깐의 침묵. 그 순간 당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시어머니는 그래도 꿋꿋하게 잘 자라줘서 고맙네 라고 의례적으로 답했으나 그 말에 담긴 뉘앙스는 분명했다. 측은함 위에 깔린 거리감, 완전한 수용보다는 경계와 의심이 더 컸다. 이후 대화의 방향은 자연스럽게 현실적인 조건, 특히 재정적 부분과 혼수, 예단으로 넘어갔다. 신부 쪽에서는 요즘 예단을 얼마나 준비하나요? 미니 양은 본인이 직접 마련한 게 있어요? 우리 아들 장래와 가정의 안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는 식의 말들이 오갔고, 내가 순수하게 사랑으로만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얼마나 이 집안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존재인지 끊임없이 시험받는 느낌이었다. 점점 더 나는 사랑이라는 단어의 무게가 달라짐을 느꼈다. 이곳에서 통용되는 사랑은 지극히 계산적이고 조건적인 것이었다. 나의 노력, 내 진심보다 내가 가진 배경, 돈, 혹은 미래에 기여할 능력 같은 외적 조건이 더 크게 평가받았다. 지수 역시 가족의 이런 분위기 앞에 적극적으로 나를 보호하지 못했다. 오히려 조금만 견뎌줘. 시간이 지나면 아마도 달라질 거야. 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외로움과 압박감이 내 일상에 깊게 스며들었다. 내 사랑이 어느 순간부터 대상 자체가 아닌 조건과 표로 환산되는 느낌. 사람의 본질보다는 가문과 재산, 외적인 스펙이 중요한 저울추가 되어버린 현실을 견디다 보니 스스로도 점점 지쳐갔다. 그래도 나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평가받지 않고 나답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새삼 느낄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마음이 무너질 때면 더 단단하게 스스로를 붙잡아야 했다. 무수한 자기의심. 내가 더 나은 환경에서 태어났다면 이렇게까지 평가받지는 않았을 텐데 라는 자괴감. 또 그래도 이겨내야 한다는 내면의 다짐이 엇갈렸다. 나는 나를 깎아내리려는 시선과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줄 것만 같았던 관계 사이에서 점차 한계를 느꼈다. 정말 진실한 사랑이란 계산과 비교의 조건 너머에서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어야 함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그리고 이제는 내 삶에 외부의 기대와 압박, 재산과 신분 조건이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내가 내 안의 결핍을 긍지와 자존으로 채워야겠다는 각성이 찾아왔다. 나는 비록 한 가정에 지지나 보호 없이 자랐지만 홀로 일어서서 이만큼 왔다. 그간의 값진 경험과 자립의 시간들이 오히려 내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었듯 누군가의 가족 압박과 계산적인 조건 따위에 흔들리지 않을 때 비로소 진짜 나로 설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이제는 어떤 곳, 누구 앞에서도 떳떳하게 내 자신을 말할 수 있다. 조건 없는 존중과 사랑만이 내가 바라는 가정이고 관계임을 스스로에게 자주 다짐하며 비록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남더라도 나는 계속해서 내 삶을 온전히 살아갈 것이다. 언젠가 비슷한 상처를 가진 누군가가 있다면 나의 경험과 용기가 그들에게도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현실의 벽을 담담히 마주한다. 출시 당일 드러난 진실. 드디어 그날이 찾아왔다. 결혼을 논의하며 수차례 미뤄졌던 공식적인 상견례. 즉, 지수의 가족 앞에 온전히 나를 드러내는 자리가 열렸다. 며칠 전부터 지수는 내게 부탁 아닌 부탁을 했다. 제발, 오늘만큼은 너도 평범한 집안에서 온 것처럼 해줄 수 있을까? 부모님에 대해 굳이 언급하지 않고 혹시라도 물어보시면 잠시 자리를 피해도 괜찮아. 그의 간절한 목소리와 불안한 눈빛에 나는 섭섭함과 서러움이 동시에 밀려왔다. 사실을 숨기고 가짜 부모를 내세우며 더 화려하게 차려입고 부유한 집안 연기를 해달라는 요구였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을 숨기고 싶지 않았다. 상견례 당일, 나는 조용히 혼자 행사장에 들어섰다. 주변은 화려하고 지수의 가족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나는 편안하면서도 정갈한 옷차림으로 내 소박한 존재감 그대로 그곳에 앉았다. 첫인사는 정중하게 건넸지만 분위기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과 경계가 감돌았다. 시어머니는 내 부모님이 오지 않은 이유부터 물었다. 미니 씨 어머님 아버님은 어디 계신지요? 나는 더 이상 거짓으로 둘러댈 수 없었다. 단호하게 그러나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어린 시절 보호시설에서 자라났고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가족 행사나 명절엔 늘 시설에서 시간을 보냈고 지금까지 혼자 힘으로 살아왔습니다. 말이 끝나자마자 공기는 차디차게 얼어붙었다. 시아버지는 한참을 침묵하였고 시어머니는 입가에 얄미운 미소를 올렸다. 누군가는 나를 다시 한번 쳐다보며 머릿속으로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했다. 곧이어 한 친척이 날카롭게 말했다. 아, 그래요? 그럼 이 결혼에 있어 내세울 집안도 뿌리도 없는 건가요? 또 다른 이는 보호시설에서 자란 아이는 우리 집안에 들어올 자격이 있는지 다시 생각해봐야겠군요. 지수마저 당황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지만 아무런 방어도 하지 못했다. 나는 손을 꼭 쥐고 시선을 고정했다. 그 순간의 모욕은 나를 한없이 작게 만들었으나 동시에 어렸을 적 익숙했던 차별과 거절의 감각이 몸을 타고 흘렀다.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우리 아들은 대대로 내려온 집안의 자랑입니다. 결혼이란 단순히 남녀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두 집안의 품격과 조화가 맞아야 하는 법이지요. 미니 씨 같은 사연이 있는 분을 며느리로 받아들인 선례가 없어서 걱정이 되네요. 그 말에 방안은 차가운 침묵으로 가득해졌다. 나는 어릴 적부터 익혀둔 악이 맥에 없는 척하는 멸시와 무심히 내뱉는 상처에 놀라지 않으려 애썼다. 지수는 작게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변명했다. 미니는 정말 성실하고 강인한 사람이에요. 그동안 스스로 모든 걸 이루어왔고 하지만 시아버지는 손을 내저으며 말을 잘랐다. 인생이란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요. 가정과 뿌리, 피가 다르고 경험이 다르다 보면 언젠간 문제가 생기게 돼 있지. 그리고 마침내 결정타가 날아왔다. 우리 집 아들과 결혼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오? 나는 온몸이 굳은 채 어렵게 고개를 들었다. 부끄럽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제 인생
제가 직접 살아왔습니다. 부족한 집안일지 몰라도 저 자신을 속이며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적어도 제 정직함과 수고는 존중받고 싶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가 냉소를 지으며 말했다. 고아 출신이 며느리라니 세상이 참.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 해도 이 집안 체면 생각은 해야지요. 이 한마디에 그 자리는 더 이상 숨쉴 수도 없는 공간이 됐다. 감정의 상처는 단칼처럼 깊게 박혔다. 지수의 슬픈 시선, 가족의 차가운 손길, 주변의 속삭임과 뒷말까지. 나는 그 자리에 모든 부담과 편견, 그리고 어릴 적 가슴에 남은 상실감까지 모아 꿋꿋이 견뎠다. 그날 밤 혼자 숙소에 돌아와 오랜 시간 울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어디선가 드디어 모든 진실을 밝히고 나 자신을 연기하지 않아도 되는 해방감이 혼재했다. 나는 이제야 알았다. 사랑 하나만으로 물질과 신분, 가족의 벽을 넘을 수는 없다는 것을. 그리고 세상에는 여전히 이름도 없이 누군가의 자격을 재는 오래된 잣대가 살아 숨쉰다는 사실도.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내 과거가 내 결혼의 자격이 되지는 않는다. 언젠가는 나의 진심과 삶, 성실함을 알아보고 받아들여줄 사람, 그리고 가정이 있을 것임을 나 자신만은 의심하지 않는다. 그날의 굴욕은 오히려 내 마음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다. 이 세상 누구 앞에서도 내 자신을 속이지 않고 진실하게 당당하게 살아갈 이유를 배웠기 때문이다. 대한 놀라운 이야기. 그날 이후 나는 스스로의 존재에 대한 질문을 반복했다. 과연 이 세상에 나만의 자리, 내 가치를 진정으로 인정해줄 공간이 있을까? 지수 가족의 싸늘한 시선과 신분, 혼수, 배경을 따지는 쏟아지는 물음들은 내 존엄을 계속해서 흔들어댔다. 하지만 인생은 예상치 못한 전환점에서 새로운 의미를 안겨주곤 한다. 상견례 이후 며칠, 나는 한 장의 서류를 받게 되었다. 보육원에서 독립해 사회에 나선 뒤 각종 장학금과 알바로 모아온 돈으로 겨우 서울 변두리에 자그마한 월세 건물을 구했다. 그 건물은 내 유일한 자산이자 삶의 결과였다. 그런데 최근 태어나 단 한 번 얼굴조차 본 적 없던 친부가 세상을 떠나며 변호사를 통해 또 하나의 건물을 남겼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처음엔 믿기지도 않았다. 나는 가족의 기억도 뿌리도 없는 줄 알았으나 핏줄이 남긴 유산이 내게 주어진 것이다. 변호사는 의연하게 이런 말을 남겼다. 고인은 살아생전 딸이 어렸을 때 버림받았다는 죄책감으로 평생 숨겨진 재산을 당신에게 남기셨습니다. 삶이 고단해도 꼭 자립적으로 살아가길 바라셨대요. 그 순간 수많은 감정이 뒤섞였다. 한편으로는 상실감과 씁쓸함, 또 한편으로는 심장이 터질 만큼의 해방감. 나를 무시했던 모든 편견 앞에 나는 더 이상 스스로를 방어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 선명해졌다. 나는 조용히 명의 변경을 마치고 서울 시내의 그 건물, 바로 지순의 가족이 새들어 있는 병원 건물이를 한참 바라보았다. 이제 나는 그 건물의 주인, 내 인생의 진짜 소유자가 된 것이다. 며칠 후 지수의 집에 한 통의 등기우편이 전달되었다. 부동산 문서와 상속증명, 그리고 내 이름이 적힌 소유권 변동 통지까지. 그제서야 지수 가족의 태도는 뚜렷하게 달라졌다. 시어머니는 황급히 나를 집으로 불러 사과했다. 미안했네. 예전에 우리가 미니 양을 몰라본 것 같아. 가족이 없다고 너무 일찍 판단하는 게 아니었나 싶네. 시근거렸던 시댁 친척들도 앞다퉈 명함을 내밀고 심지어 나와 가까워지려는 모습을 보였다. 갑자기 모든 것이 역전되는 순간이었다. 지수 역시 당황했다. 그는 조용히 고백했다. 사실 우리가 결혼을 서두른 건
솔직히 너의 독립심에 감동을 받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이렇게 재산이 있을 줄은 몰랐다. 만약 네가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다면 우리도 충분히 더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나는 그 고백 앞에서 말문이 막혔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많은 탐욕과 계산이 숨어 있었던 걸까? 나는 외로워서 또 진심을 원해서 이 가족에 다가갔지만 실상은 내가 가진 무엇에 대한 기대가 더 컸다는 진실 앞에 다시 한번 상처받았다. 하지만 동시에 내면 깊은 곳에서 전혀 새로운 자각이 엄습해왔다. 결국 내 삶의 주인은 오로지 나 자신이라는 것. 어떤 기대나 자격, 조건 없이 스스로 온전히 살아낸 시간들이야말로 내 인생의 진짜 자산. 결혼의 조건에 흔들리지 않기로 결심했다. 지수와의 관계도, 시댁의 태도도, 내 과거도 모두 솔직하게 받아들이기로 했다. 내가 얻은 이 모든 독립의 열매와 내 힘으로 일구어온 삶의 흔적들, 그것 자체가 나의 자랑이며 미래를 위한 든든한 토대가 되었음을 깨달았다. 이후 나는 새로운 마음으로 일터에 복귀했다. 이전보다 자신감 있게 세상 모든 편견과 차별을 버틸 수 있는 배짱과 자존감을 갖고 다시 출발할 용기를 얻었다. 이제 내 앞에 놓인 어떤 역경도 두렵지 않았다. 나에게 진정한 가족이란 피로 이어진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동료, 친구, 혹은 나 자신 그 자체였다. 가끔 나는 문 밖으로 나가 미소를 지으며 내 작은 빌딩 현관을 바라본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일군 모든 시간, 슬픔, 기쁨과 노력들이 나의 가족이자 미래다. 뜻밖의 재산과 독립은 결국 내 진정한 가치를 사회에 증명하는 동시에 누구의 시선에도 휘둘리지 않는 자유와 주체성, 용기를 내게 안겨주었다. 세상의 기준이나 조건 대신 나 스스로를 누구보다 사랑하고 아끼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이제는 의심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 같은 처지에 놓인 이들이 있다면 나의 용기와 노력이 그들에게도 작은 희망이 되길 나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한다. 이익을 위한 사랑의 결말.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일까? 오래도록 가슴에 품었던 질문이 마침내 모든 것이 드러난 순간 가장 또렷해졌다. 나는 한때 지수와의 만남을 운명이라 믿었다. 서로 다른 성장 배경, 다른 상처와 욕망을 안고 만났기에 더 뜨겁고 진지하게 사랑하려 노력했다. 그러나 세상의 현실과 욕심, 그리고 서로를 향한 기대와 두려움은 우리 사이를 점점 멀어지게 만들었다. 지수 가족의 현실적인 태도와 반복되는 계산, 나를 향한 애정 이면에 깔린 조건적 시선들, 나는 여러 차례 마음이 상하고 실망하면서도 사랑이란 건 시간이 지나면 결국 서로의 마음만 남는 것이라 애써 믿으려 했다. 하지만 내가 뜻밖의 유산을 받게 되고 경제적으로 자립에 성공하며 상황이 달라지고 나자 그들의 태도는 너무도 확연히 달라졌다. 시댁은 갑자기 나를 칭찬하기 시작했다. 역시 미니 양은 우리 집에 큰 행운을 가져온 셈이야. 가족도 없이 이렇게 혼자 성공했다니 정말 대단하네. 우리 아들이 정말 잘 만났어. 찬사는 쏟아졌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나를 사람이 아닌 성공한 신부, 재산을 가진 며느리로 보는 시선이 숨겨져 있었다. 지수 역시 달라졌다. 처음 나는 그의 혼란을 이해하려 했지만 어느 날 그는 조심스레 이렇게 고백했다. 사실 나도 너와 결혼을 결심할 때는 진심이었어. 그런데 네가 삶을 혼자 힘으로 이끌어가고 이제는 우리보다 더 많은 걸 가지게 되니 결국 나도 그런 모습에 이끌렸던 것 같아. 우리가 함께하면 서로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지. 너무 솔직한 걸지도 모르겠지만 네가 가진 것에 대한 기대가 없었다면 내 결정도 달라졌을지 모르겠어.
그 순간 가슴 깊이 얼음 덩어리가 떨어진 듯 했다. 나는 어릴 적부터 사랑받는 법을 몰랐다. 그래서 누군가의 사소한 친절에도 작은 이해 하나에도 늘 목말랐다. 하지만 이토록 솔직한 자기 고백이 한편으론 나를 또다시 시험하고 내 진심보다는 내가 이룬 결과만이 평가 대상이 된다는 사실에 또 한 번 실망감을 안겼다. 나는 더 이상 스스로를 속이지 않기로 결심했다. 지수 씨, 나는 내 존재 그 자체로 사랑받고 싶었어. 네가 내 곁에 남는 이유가 나라는 사람 그 자체가 아니라 내가 가진 조건 때문이라면 이 관계는 더 이어갈 수 없어. 네가 내 삶을 진심으로 존중하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 사이엔 사랑이 아니라 이기심만이 남아. 우리의 마지막 대화는 짧았지만 긴 세월의 아픔을 담고 있었다. 지수의 눈빛엔 미안함과 미련, 그리고 뚜렷한 후회가 교차했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잡았다 놓았다. 미안해. 나는 너를 사랑했지만 스스로를 사랑하는 방법은 아직 잘 모르겠어. 네가 너 자신으로 온전히 사는 모습을 보면서도 나는 늘 불안했고 그 불안 때문에 더 많은 걸 바랐던 것 같아. 아마 우리는 각자 다른 방향을 향해 가야 할 것 같아. 나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이미 너무 많은 상처 속에서 단단해진 탓일까. 조용히 인연의 끝을 받아들였다. 이기적인 마음 위에 쌓인 사랑은 결국 연기처럼 쓰러지고 진심을 알아주지 못하는 관계는 계속 이어갈 수 없었다. 이별 후에도 한동안 공허감과 홀가분함이 교차했다. 내가 진짜 사랑한 것은 나를 매 순간 성장시키는 내 삶 그 자체였다는 사실을 더욱 또렷하게 실감했다. 처음에는 사랑받고 싶어 시작된 관계였지만 결국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내면을 치유할 수 있게 된 건 역설적이게도 이런 상처 덕분이었다. 관계만을 선택할 거야. 상처와 실패조차 내 삶, 내 인생의 일부임을 자랑스럽게 기억하며 나아가야겠지. 진정한 사랑의 결말은 비록 이별일지라도 결국 자기 자신을 되찾고 더 단단한 존재로 나아가는 길임을 이제는 누구보다 잘 알게 되었다. 나는 더 부유해진 것도 더 강해진 것도 아니라 더 정직하게 나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을 사랑할 용기를 갖게 되었다는 그 사실 하나로 충분했다. 앞으로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데 인색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리라. 조용히 다짐했다. 고하고 자립적인 새로운 시작. 인생의 여러 굴곡을 지나온 끝에서 나는 드디어 내 삶의 새로운 시작점에 서 있음을 느낀다. 더 이상 누군가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조건과 비교 속에 내 존엄을 내던지지 않는 삶. 그것이 나의 다음 페이지, 나만의 첫걸음이다. 이제 나는 오래도록 두려워했던 고독과 결핍, 아픔을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나는 남들보다 빨리 더 단단하고 깊게 스스로를 키워 올릴 수 있었다. 어릴 적 보호시설에서의 쓸쓸한 겨울밤, 혼자의 방에서 내일을 꿈꾸며 잠 못 들었던 날들, 사회의 잣대와 편견에 맞서 한 걸음씩 내딛었던 청춘, 모든 순간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그리고 내 앞에 많은 벽과 상처가 있었음에도 그 상처는 내 영혼을 무겁게 누르는 짐이 아니라 내 삶을 빛내는 소중한 흔적으로 남았다. 진정한 자립이란 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것, 사랑받는 것만을 바라보지 않는 데서 시작한다. 나는 내 일터에서 내 이름으로 이룩한 작은 성취 하나에도 스스로를 칭찬한다. 오랜 시간 동안 나에게 일과 자기 개발은 단지 생존의 도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내 존재의 증거이며 인생의 의미였다. 수많은 실패를 겪고 다시 힘겹게 일어나야 했던 아침에는 화려한 성공보다 씩씩하게 하루하루를 견디는 용기가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배웠다. 결국 내가 찾은 행복은 매우 단순하다. 나는 더 이상 화려한 사랑, 화목한 가정을 동경하지 않는다. 대신 나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되고 스스로를 평화롭게 지키는 용기, 그리고 작은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순수한 시선을 갖게 되었다. 다른 이와 자신을 비교하지 않고 내 삶에 당당히 책임지는 삶을 선택했다는 자부심. 이 시대에 흔들리는 청춘들에게도 전하고 싶은 가치다. 출근길에 만나는 이웃과 인사 나누며 일상 속에서 작은 따뜻함을 발견할 줄 아는 내가 되었다. 회사에서는 주어진 업무를 묵묵히 수행하며 때로는 팀원들에게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나 스스로가 내 인생의 주인임에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진심을 담아 실천한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실패가 두렵지 않다. 누구나 넘어지고 상처받고 다시 일어서기를 반복한다. 그 과정을 통해 한층 더 깊고 넓어진 시선과 내면의 성숙함을 얻게 되었다. 타인의 인정이 아닌 나의 중심과 가치에 더 충실한 사람이 되고 싶어졌다. 때로는 여전히 외로움이 밀려올 때가 있다. 하지만 예전처럼 상실감에 휘둘리는 대신 스스로를 다독이고 나만의 치유 방법을 찾는다. 독서, 산책, 명상, 좋아하는 취미, 이 모든 시간이 바로 스스로를 돌보는 소중한 과정임을 깨닫는다. 새로운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두려움이 없다.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조건 없는 존중과 진정성으로 대한다. 누군가의 상처를 쉽사리 재단하지 않고 타인의 아픔과 성장에 응원의 시선을 보낸다. 그래서인지 내 곁에는 점차 긍정적이고 진솔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그들과 나누는 소중한 시간, 따뜻한 대화가 내 삶을 더 풍부하게 만든다. 무엇보다 나는 이제 나만의 목표를 스스로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삶의 정답은 없다. 남들의 속도나 방식에 휘둘리지 않고 나만의 리듬과 가치로 걸어가기로 했다. 하고 싶은 분야를 더 깊이 공부하고 언젠가 나처럼 외롭고 약한 이들을 위한 멘토링에도 도전하고 싶다고 꿈꾼다. 작은 성공과 실수를 반복하며 더 넓은 세상과 나 자신을 끊임없이 배우며 살아가고 싶다. 가끔은 저물어가는 노을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한다. 그리고 비슷한 상처, 외로움을 겪고 있는 세상의 다른 누군가에게도 이렇게 말하고 싶다. 이렇게 나는 오늘도 내 삶의 중심에서 사랑과 평화, 성장의 길 위에 우뚝 서 있다.